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 내부를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불이 난 6층 곳곳에는 300도에 달하는 열기가 갇혀 소방대원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내부를 열화상 카메라로 담은 모습입니다. 소방당국이 주불 진화를 예상했던 시각을 1시간 앞둔 시점에도 6층 전체에서 높은 열기가 감지됩니다.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곳의 온도는 섭씨 200도에서 300도에 달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도 100도 안팎의 높은 열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열을 버티지 못하고 철근들이 떨어져 나오죠.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오는 거죠. 철근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 자체의 내부 철근이 또 열에 더 노출되고 이런 악순환이. 일반 영상과 비교해 보면 불길이 있는 곳은 물을 뿌린 뒤에도 열기가 감지됩니다. 높은 온도와 짙은 연기 탓에 소방대원은 6층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특수 장비를 동원해 외부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외부에서 고가 사다리 차하고 그리고 다른 투수 장비를 통해서 진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층은 저희 직원들이 연소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조물 일부가 파손되고 철근이 드러난 상황에서 고열이 지속되면 콘크리트도 버티지 못해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문가, 쿠팡 관계자와 협력해 건물 붕괴 위험을 점검하며 현장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이런 물류센터 화재는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번 화재 사고는 이천센터 화재 이후 5년 만입니다. 물건을 쌓아서 보관하는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질 수밖에 없는데요.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작동까지 늦어지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번에는 어땠을지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물류센터에 큰 불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경기 이천센터는 닷새 만에 겨우 불길을 잡았는데 진화에 투입했던 소방관 1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피해를 키운 건 스프링클러 작동 지연이었습니다. 평소 오작동이 잦았다는 이유로 화재 경보기를 여러 차례 꺼버리면서 불이 난 지 20분이 지나서야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겁니다. 여기에 물류센터 특성상 규모가 거대하고 내부가 미로처럼 돼 있는 것도 진화 작업을 어렵게 했습니다. 특히 3단 선반을 설치해 물건을 다닥다닥 쌓아둔 구조는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에가 그냥 이렇게 뻥 뚫린 길이 아니라 상당히 미로 구조예요.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도 있고 라켓식으로 이렇게 선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직선으로 쭉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꺾여서 계속 막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후 정부가 나서 물류센터 소방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강조했지만 재발을 막진 못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인천 물류센터도 면적이 워낙 넓은 데다 복잡한 선반에 통로까지 좁아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3단 내 구조의 대형 창고로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되어 고온의 농연으로 인해 내부 시야 확보와 대원 진입에 극심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다만 5년 전처럼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는지는 추가 조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해당 지금 물류센터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수만 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초반에 제대로 작동해서 시작되는 불을 끄지를 못하면 이런 대형 건축물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또 대형 화재가 반복된 만큼 물류센터 관리 감독에 빈틈이 없었는지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책임을 다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쿠팡은 인천 성남동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쿠팡은 정종철 대표 명의 입장문을 내고 화재 인지 뒤 즉시 119에 신고했고 당시 건물에 있던 직원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소방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에서 진행되는 소방 활동을 지원하는 건 물론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쿠팡은 지역 주민 대피소가 꾸려진 인천 신현초등학교에 매트리스와 속옷, 물과 컵라면 같은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소방대원들에게 생필품과 간식, 음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사흘 연휴 동안 경북과 경기 지역에 내린 폭우로 800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500명이 임시 대피했는데요. 12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호우 피해 집계 전해주시죠. 네, 어제 저녁 6시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상황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주택과 도로 256곳이 침수됐고 571곳에서 토사와 낙석 피해가 발생해 모두 827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홍수특보가 내려진 강하류에선 긴급 대피도 이어졌습니다. 경북과 경기, 충남 등 6개 시도에서 367가구, 500명이 임시 대피했고 이 가운데 120여 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 등 8개 지역에선 정전이 발생해 3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한때 끊겼고 두 곳에선 통신이 잠시 두절되기도 했습니다. 인천과 김포, 제주, 포항에선 항공기 5편이 결항했고 4개 항로 여객선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도로 통제는 지금도 이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국도 31호선 녹전 교차로에서 어평제 구간은 낙석 제거 작업으로 차량 통행이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화천군 국도 5호선 파보고개에서 장촌 삼거리 구간은 오전부터는 차량 통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팔공산과 태백산, 소백산 등 9개 국립공원 105개 구간 역시 등산객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중대본의 대응체제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중대본은 비로 약해진 지반이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 수습과 예방 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정미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심야와 새벽 시간대 극한 호우가 쏟아진 경북 북부 지역에선 침수와 범람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 이후 이재민들이 모여 살던 마을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산불 피해가 채 아물기도 전에 폭우가 다시 한번 상처를 헤집었습니다. 지난해 경북 산불 이재민들이 지내던 임시주택, 마을 전체가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폭우에 밀린 집은 맥없이 담벼락에 처박혔습니다. 집 안은 엉망진창, 황토빛 물길이 방 안 가득 밀려 내려왔습니다. 원래도 가진 건 부족했지만 이젠 아예 건질 게 없습니다. 허리까지 잠긴 물을 뚫고 나온 어르신, 밤새 뛰어다닌 기억에 끝내 말을 잊지 못합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죽는가 섭뻔인데 참말로 우리까지 살 때는 그러니까 막 내가 일하자마자 반장가 대문 쪽에 나있죠. 반장하고 119 경찰 이래 그러고 면회도 안 돼. 길도 끊기고 다리도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정자는 진흙탕에 처박혔고 주택 담벼락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앞마당 차량엔 떠내려온 수초가 걸렸습니다. 시골 강하지만 애처롭게 지저댑니다. 날이 밝자 중장비가 투입되고 자원봉사자도 손을 보탰습니다. 아무리 닦고 치우고 쓸어도 누런 흙물은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악몽이 다시 떠오릅니다. 지난해 우리가 산불 트라우마에 벗어나기도 아직까지 전에 지금 다시 물 난리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 어르신네들이 모든 어르신네들이 이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도로도 엉망입니다. 옹벽 토사가 무너졌습니다. 길 옆으로 쓰러진 아름드리 나무, 서 있는 나무도 뿌리가 드러나 위태롭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던 경북 북부 지역. 무너지고 끊기고 잠기고 해를 받고 쉼없이 이어지는 재난에 주민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재헌절 사흘 연휴 동안 전국 곳곳에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지역들이 시달렸습니다. 일부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넘기도 했고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잇따랐습니다. 폭우는 잦아들었지만 이번 주에도 내내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재헌절부터 시작된 비는 사흘 내내 전국을 오가며 이어졌습니다. 경북 영주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경기 파주 적성면과 동두천, 연천 등에도 200mm에 육박하는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강한 비는 주로 밤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폭우의 중심은 첫날 밤엔 중부, 둘째 날 밤에는 남부로 옮겨갔고 경북에는 이틀 밤 내내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시간당 89mm의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한 비가 내리면서 새로 도입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처음 발송됐습니다. 수도권과 호남, 경북 곳곳에도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잇따랐습니다. 서울도 강서구와 종로구 등에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번 폭우의 원인은 활성화된 정체전선과 잇따라 발달한 저기압이었습니다. 여기에 밤사이 강한 바람이 수증기를 계속 공급하면서 비구름도 더욱 발달한 겁니다. 폭우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이번 주 내내 전국적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잦은 비가 예상됩니다.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비탈과 옹벽 주변은 접근하지 말고 추가 강수에 대비해 주변 배수 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중동 상황 알아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보복의 악순환 양상을 띠며 격화하고 있는데요. 미군 장병 한 명이 또 숨졌습니다. 주변국들의 외교적, 군사적 움직임도 잇따르며 이번 주가 전면전 재개 여부를 가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미군 장병 2명이 숨진 지 하루 만에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고요? 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8일 이라크 북부에서 격추된 이란 자폭 드론 불발탄을 제어해 폭파하는 과정에서 장병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이란의 공격으로 요르단에서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한 데 이어 연이틀 사망자가 발생한 겁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요르단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 유해 항구를 발견했다면서 현재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 전쟁 발발 뒤 숨진 미군은 17명으로 늘었고 유해 신원까지 미군으로 확인되면 18명이 됩니다. 미국은 전날 밤 8일 연속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이어가며 요르단에서 미군이 숨진 데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란은 미군이 남서부 다르코빈 지역에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까지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 당국과 접촉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건설 초기 단계여서 방사선 누출 위험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중동 전역으로 공격을 확대하며 맞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르단에서는 홍해에 접한 아카바 지역의 국제공항과 항구에 소개령이 내려졌고 이후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선에 대한 이란의 공격에 응징하겠다며 미군이 공습에 나선 뒤 이란이 맞대응하며 미군 사망자가 발생했고 다시 미국이 응징에 나서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여전한 상황이지요? 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2척이 멈춰섰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사주한 배 4척이 항법 장치를 끈 채 해협을 통과하려고 시도했다면서 2척은 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 멈춰섰고 나머지 2척은 항로 진입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며 미국의 소가 항로를 진입하는 선박은 필연적으로 사고를 겪게 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بدون هماهنگی و اجازه از تنگه هرمز عبور نخواهد کرد. شناورهایی که تحت تاثیر اصرارات دشمن آمریکایی قرار می‌گیرند و وارد مسیر ناایمن می‌شوند مطمئناً دچار حادثه خواهند. 미군의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들에 대한 해상 봉쇄도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상선 4척의 항로를 변경시켰고 한 척을 무력화했으며 봉쇄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한 척의 승선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이번 주가 전면전 복귀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고요? 네, 주요 외신들은 전면전 복귀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전면전 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고 뉴욕타임스는 양국이 더 큰 전쟁에 한층 가까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월드컵 결승전 참석에 앞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러시아 제재 법안에 이란을 추가해야 한다며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했던 양측이지만 결승전까지 끝난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 모든 교량과 발전소 공격 시한으로 이번 주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주변국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요르단을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한 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직접 미사일을 쏘면 전면적인 화력으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던 이라크 총리는 이번 주 테헤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동 주변국들이 안보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물밑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렇게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단기 체류자의 경우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조속히 출국하도록 권고할 것을 현지 공관에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 이란 대사관, 주 이스라엘 대사관 등 17개 공관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현지 민간시설까지 공격받는 상황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3월 이후 중동 대부분 국가엔 출국 권고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돼 있고 항공편 취소나 영공 폐쇄로 여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엔 전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원구성을 둘러싼 기약 없는 여야의 대치에 22대 후반기 국회는 여전히 반쪽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오늘부터는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을 두고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으로 출발한 7월 임시국회. 여야는 첫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로 맞붙을 전망입니다. 오는 24일 2차 종합특검 종료 시한을 앞두고 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을 앞뒀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국민의힘 경고에도 민주당은 특검 종료 시한이 임박한 만큼 더는 본회의 개최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국민의힘 보이콧에 이젠 결단을 감행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도 점점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당내에선 일단 국민의힘 복귀 전까지 공석인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의원들로 채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리며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정치보복 특검에 벌써 수십억 원을 쓰고도 종합특검 연장 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긴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도심 속 초호화 사무실 반값으로만 무려 64억 6,100만 원의 국민 혈세를 물쓰듯 탕진했습니다.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당사나 청와대에 특검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사를 진행하십시오.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야당도 출구 전략을 놓고 갈수록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 특검 추천권이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다른 현안을 지렛대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협상의 칼자루는 결국 의석수에서 절대 우위를 점한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여야의 남탓 공방만 이어지며 국회 정상화는 요원한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선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야 여야의 원구성 대치가 마무리될 거란 어두운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자들이 내야 하는 기탁금이 올랐습니다. 이걸 듣고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요.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청년 후보들의 기탁 금액을 예전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했는데요. 결국 재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26살 정민철 당 정책위 부의장이 SNS 라이브 방송 도중 눈물을 훔칩니다. 전당대회 기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았다가 뒤늦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후원을 국회의원들처럼 받아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랍니다. 저도 친족한테 돈을 받아서 출마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은 당대표 후보 1억 원,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2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2배, 3배 넘게 뛰었습니다. 39살 이하 원외 청년 후보에겐 절반을 깎아준다지만 입장료가 너무 비싸단 지적이 나온 겁니다. 곧장 친명계 당권주자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의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고,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의 정치 문턱을 낮추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통령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기탁금이 대폭 상향돼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당대표 시절 돈이 없어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선거 공영제 취지로 기탁금을 대폭 낮췄다며 당시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당이 고려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당무 개입 지적에 대해선 법이 금지한 당무 개입은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당 중앙선관위는 권리당원 증가로 선거 비용이 늘어나 비용을 현실화한 거란 입장인데 당 안팎의 우려를 의식해 이번 주 전체 회의를 열고 청년 감면 방안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무산에 이어 청년 기탁금 논란까지 겹치면서 친청계 주자들을 향한 친명계 견제가 노골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개파간 신경전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자, 이걸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논쟁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면서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본인도 당무 개입 논란을 의식했는지 당원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구차한 변명까지 깨알같이 덧붙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누구도 대통령을 일개 평당원으로 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집권 여당은 대통령 1인의 사당으로 전락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비판을 두고 그런 역량으로는 국정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관련 국민의힘 논평 기사를 공유한 뒤 공당이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건 국정과 개인 사업을 구별 못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비판 논평을 낼 때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는 게 좋겠다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초고가 1주택은 실거주라도 달리 봐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극심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선 상장 폐지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오는 23일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와 이달 말 세제 개편을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우선 보유세와 관련해 다주택자와 1주택자, 실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를 두겠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실거주용이라도 초고가 1주택은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부담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주택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적정 수준이 얼마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김 실장은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소득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유념하고 있다면서 기간을 설정해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일예로 제시했습니다. 양도세율을 인하하더라도 한시적으로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요청을 두곤 맞는 열쇠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단기간에는 공급이 확보되지 않고 이주 수요가 생기는 데다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신속한 공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 임대랄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 김 실장은 최근 주가 변동성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막는 국익 목적으로 도입했고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최근 발표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해소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1호 사업이 한두 달 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영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책임을 합리화하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나 의원은 어제 SNS에 글을 올려 김 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레버리지 ETF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언급한 걸 두고 실패한 설계자가 더 큰 설계를 맡겠다는 어불성설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당초 올 하반기로 계획됐던 레버리지 ETF가 왜 상반기로 졸속 도입되는지, 또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의 개입은 없었는지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 급락해 다시 6,000선으로 주저앉은 코스피가 이번 주 반등의 날개를 펼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실적 발표와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장기화를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류환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7,4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AI 회의론과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 속에 극심한 변동을 겪으며 7,200선과 6,800선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실적 발표는 그런 점에서 AI 회의론을 불식시키며 코스피가 훌쩍 날아오를 수 있을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선 알파벳 실적 발표와 그 일주일 후에 예정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실적 발표가 시장 분위기를 뒤바꿀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로 불리는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발표할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이들이 밝힐 앞으로 AI 투자 계획에 시장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 의사를 밝힌다면 시장에 만연한 우려를 진정시킬 수 있겠지만 반대일 경우 미국은 물론 국내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투자 계획을 다소는 좀 늦추겠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에 우려됐던 부분이 실제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의 경계 매물과 차익 매물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재점화된 중동 분쟁과 관련해 미국이 다시 전면전을 선택할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국 이란의 군사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과도한 쏠림을 낳았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개선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정책적 미비점 보완이란 점에선 긍정적이나 지난 15일 기준 시가총액 12조 원, 1일 거래대금 13조 원으로 단기간에 상품 비중이 급격히 확대된 터라 신규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만으론 쏠림 현상 해소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4만 달러 코앞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최근 우리나라 교역 조건 개선을 이끌면서 소비와 투자 등을 통한 내수 파급 효과가 과거보다 클 거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해외 은행에서 원화 계좌를 만들고 다른 외국인과 원화를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대기업 4곳 가운데 한 곳은 앞으로 3년 안에 비수도권 투자 확대를 검토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제재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시세 조정 등 30여 건이 수사기관에 넘겨졌습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해 연간 가계대출 여력을 사실상 모두 소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분기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실업자가 48만 명을 넘어 5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임금 단체 협약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한국GM 노동조합이 추가 부분 파업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부산에서 개막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선 전쟁이나 무분별한 개발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도 심의해서 등재할 예정입니다. 성경 속 사마리아로 알려진 팔레스타인 유적이나 러시아 바이칼호 등이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두 달 전 레바논 남부로 진입한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와 치열한 교전을 벌인 끝에 장악한 보포르성입니다. 과거 십자군의 요새였던 유서 깊은 곳이지만 전투의 요충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중 폭격을 받은 남부 도시 티레엔 목욕탕과 개선문 등 로마 시대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 속 사마리아로 추정되는 요르단강 서안의 세바스티아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최근 유대인 정착촌 당국이 일방적으로 유적지 전체를 몰수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اليوم صار يجوا بدون حراسة. أول امبارح أجوا تقريبا ال100 جندي عملوا تخرج للضباط في منطقة المدرج. 이스라엘은 지난 2017년 유네스코를 탈퇴했지만 세계유산위원회 회원국 자격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크림반도의 고대 그리스 정착지도 무분별한 개발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인 러시아의 바이칼호는 환경오염과 대규모 벌목, 지속적인 수위 저하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낙원이자 지구상 최대 규모의 육상 포유류 이동 경로인 남수단의 초원지대도 전쟁과 기후변화 때문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이들유산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에 등재할지 긴급 심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지정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일 뿐 구속력 있는 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선 수많은 인류의 공동유산이 돌이킬 수 없는 훼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북서쪽부터 비구름의 영향을 받으면서 충남 천안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남지방은 오전까지, 경북지방은 오후부터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충남에 최대 80mm, 영서와 충북, 경북지방에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호남과 경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부산 26.4도, 서울은 24.3도, 청주는 25.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무덥겠는데요. 서울 28도, 광주와 대구는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새 불길이 거세지면서 주불 진화에 실패한 가운데 건물 붕괴 위험이 있어 주변 상가와 사무실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연휴 사흘 동안 내린 비로 전국에서 800건이 넘는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폭우는 잦아들었지만 이번 주 내내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세계 문화 자연유산의 등재와 보존을 결정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우리나라 갯벌 확대 증제 등 모두 33건을 심의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이란 내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전면전 가능성이 다시 커진 가운데 주변국들의 외교적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성남동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근 상가와 사무실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천 서해구는 어젯밤 11시 쿠팡 물류센터 반경 116m 지역에 있는 상가와 사무실에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안에 찬 연기를 빼내고 소와 용수를 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굴착기를 동원해 건물 6층 방향을 일부 부수며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다리차와 굴절차 등 특수 차량도 2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물류센터 5층에서 연소 확대 조짐을 감시하던 소방대원들은 더는 내부 진입을 하지 않고 일단 철수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오전만 해도 밤 11시쯤이면 일단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날이 저물면서 불길이 되살아나 아직 주부를 잡지 못하고 밤샘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인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엔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 이후 넉 달 만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무더위 속 거센 불길에 연기를 마시거나 탈진한 소방관들이 잇따라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불이 난 쿠팡 물류 창고엔 진화 장비 200여 대와 인력 50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화재 첫날 발령된 국가 소방 동원령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강원과 충청, 전북 등 8개 시도에서 가용 자원을 지원한 겁니다. 전국 단위 소방 동원령이 발령된 건 지난 3월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안전공업에서 난 대형 화재 이후 넉 달 만입니다. 물류창고 화재가 나면 항상 대형화되는 이유가 그 내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굴절 사다리차는 물론 헬기를 비롯한 특수 장비가 대거 동원됐지만 현장 내부 진입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교대 시간 무거운 방화복을 벗고 얼음물로 체온을 낮춰봐도 잠시뿐. 피로가 누적된 40대 소방관 한 명은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초기엔 사다리차를 이용해 진화 작업에 나섰던 다른 소방대원 한 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단순 연기 흡입으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다른 1명은 탈진 증상을 보였으나 치료 후 현재 퇴원한 상태입니다. 소방은 건축 구조 기술사의 진단 등을 받아 대원들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가운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근 지역에 분진과 낙진이 이어지면서 학교와 어린이집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인천 성남동에 있는 초등학교 한 곳은 오늘 분진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해 휴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서해구는 성남동과 신현 원창동에 있는 어린이집 31곳에 휴원 권고를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진은 화재가 왕성할 때보다 시간이 더 지날수록 더 많이 발생한다며 화재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인근 지역에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는 폭우도 문제였죠. 경기 고양시 화잔동 일대가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은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바삐 움직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마을이 물에 잠긴 겁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집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앞에는 생활용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축축한 바닥을 말리기 위해 선풍기가 온종일 돌아갑니다. 휴일인데도 경기 고양시 화전동 주민들은 침수 피해로 마음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밤새 집안에 고인 물을 닦아내다가 방 한쪽 구석에 돗자리를 깔고 겨우 쪽잠을 청한 주민들. 말려야 되니까 장판 이제 그 난방까지 해고하니까 막 후끈후끈한 데서 불편한데 이제 뭐 정리가 지금 뭐 하루 이틀에 될 거는 아니고. 날이 밝자마자 침수로 망가진 살림살이를 정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민들이 새벽부터 내놓은 물건들입니다. 이제는 젖어서 쓸 수 없게 된 침대 매트리스와 생활용품, 바닥에 물기를 흡수하기 위해 깔아두었던 종이 상자와 신문지까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폭우가 남긴 흔적은 방 한켠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물을 피하려고 침대 위에 올려둔 짐은 아직도 그대로 쌓여 있고 겉보기에는 마른 듯했던 장판을 걷어내자 안쪽은 여전히 물기가 남아 있습니다. 주변보다 지대가 낮은 이 마을은 지난해 장마에도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문 앞에 설치해둔 물막이판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폭우에 들에 쓰레기가 됐습니다. 앞뒤로 이쪽하고 입구 쪽하고 물막이를 했어요. 역류도 되고 앞으로도 들어오고. 습기가 차고 또 냄새가 하수구에서도 물이 역류되고.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비 예보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또 꼭두 새벽에 일어났지만 비가 그래도 다행히 안 오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살았구나. 걱정된다니까. 비만 오면 걱정된다니까 지금. 겨우 하룻밤을 버텨낸 이들은 내일 또다시 마을이 잠기진 않을까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네, 이번 제헌절 사흘 연휴 내내 쏟아진 폭우는 잦아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시 전국에 비가 시작돼 이번 주 내내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정체 전선이 우리나라를 오르내리면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만큼 추가 강수에 따른 산사태와 축대, 옹벽 붕괴 등 피해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비가 잦아든 지역에서는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낮에는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돌겠고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오는 24일 종료를 앞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처리를 추진합니다. 해당 법안은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30일 더 늘리고 특검 파견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을 야당 탄압용으로 규정하고 법안 상정에 맞서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투표를 하루 앞두고 후보자 합동 연설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설회는 오늘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되고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에 연루된 유병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유 의원은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결과 조작이나 축소, 은폐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홈플러스가 오늘 서울 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앞서 서울 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에 필요한 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배제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를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재심의 결과 한 달 이내 출전 정지 또는 경고로 감경될 경우 배제고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봉황대기 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등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무상 여론조사 혐의를 무죄로 본 김 씨 1, 2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윤 전 대통령 1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됩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이번 주 전직 영부인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사건입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도이치 주가 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선고는 애초 지난 16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4일로 연기됐습니다. 김 씨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을 검토해달라는 특검 측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보다 앞선 오는 22일에는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에게 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특검팀은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각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판결을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엇갈린 판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한연입니다. 재벌의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의 만남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은 9년쯤 전부터 세기의 이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상고심을 거쳐 이혼이 확정된 두 사람은 이제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 분할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과정을 신규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88년 시작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결혼 생활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파국을 맞았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결혼 생활을 더는 이어갈 수 없다며 언론사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3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 관장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노 관장은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노 관장의 이런 전략은 2심에서 적중했습니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가운데 일부가 SK의 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이를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 원 부분만 확정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비자금 300억 원은 수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 성격을 뇌물로 보고 이는 법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조정이 시도됐지만 불발됐고 소송이 시작된 지 9년 만인 오는 24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놓고 최근 급등했던 SK 주식 가치까지 쟁점이 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입니다.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만큼 맞는 방송, 이른바 맞방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폭력성과 가학성을 부추기는 인터넷 방송이 이렇게 여과 없이 생중계되고 있어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종아리 전체가 시퍼런 멍으로 뒤덮였습니다. 피부는 까맣게 변했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은 곳도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던 김모 씨는 최근 한 남성 BJ의 제안을 받아 합동 방송을 진행한 뒤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 명이 모인 방송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사람이 후원금이 들어온 만큼 맞는 이른바 맞방입니다. 맞을 부위와 도구를 가격표처럼 써놓아 후원금을 많이 받을수록 구타 수위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여기 맞는 거가 한 대당 120개, 그러니까 12,000원 꼴이죠. 네, 그걸 170대를 맞은 거고. 종아리 430대, 그리고 여기 밑에 170대, 엉덩이 80대 정도. 8시간 동안 쌓인 후원금은 1,300만 원. 맞은 횟수만 어림잡아 1000여 대로 김 씨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 진짜 입원할 정도로 다치는 사람들도 있고. 돈이죠, 한마디로 돈. 네, 돈이죠. 김 씨는 맞방을 제안했던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상해의 경우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특수상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돈을 대가로 폭력을 오락처럼 소비하는 가학적인 방송이 버젓이 생중계되고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플랫폼의 방송 안내 기준입니다. 음란물이나 신체 노출에 대한 제재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폭력적이거나 가학적인 콘텐츠에 대한 제재 기준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부가통신 사업자로 분류되는 1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방미통일과 해당 플랫폼의 시정 요구를 한 건수는 74건. 지난해 4건에 이어 올해 들어서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맞방 같은 폭력 콘텐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1인 미디어 방송이 범람하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 과정에서 미군 추가 사망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8일 이라크 북부에서 격추된 이란의 공격 드론의 불발탄을 제어해 폭파하는 과정에서 미군 장병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장병 1명은 부상해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은 또 지난 17일 이란의 공격으로 요르단에서 미군 장병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수색 끝에 현장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당국이 남서부 다르코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이 미군의 공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성명을 통해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최근 민간 위성업체가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원전 부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될 뿐 건설 활동은 거의 포착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관련 보도 내용을 확인하고 이란 당국과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해당 시설은 건설 초기 단계로 IAEA가 마지막으로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어떤 핵물질도 보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경우 체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맘다니 뉴욕시장이 밝힌 건데요.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력한 추진력과 선명한 진보 노선으로 차세대 리더로 급부상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고 직격했습니다. ICC가 지난 2024년 11월 가자지구 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경우 체포 문제에 대해 법무국과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not talking about a personal assessment of Benjamin Netanyahu. We're talking abou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he fact that they have a warrant out for this prime minister's arrest.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talk about the weight that that has as a charge. 또 뉴욕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엇이든 할 것이지만 그 목적을 위해 법을 따로 만들진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한 판사들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달에는 미국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를 겨냥했습니다. I want to be very clear. We're talking about a status quo where children are being killed on a daily basis. More than 1,000 Palestinians have been killed by the Israeli military since the so-called ceasefire.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체포 위협을 일축하며 맘다니 시장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데는 고심이 역력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인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자 메시지 등을 동원하는 수천만 달러 규모의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롤러코스피, 최근 국내 시장의 극단적인 변동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꼽히는데요.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지난주 시장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전망까지 김지훈 삼성액티브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국내 증시 보면은 13일에 9% 빠지고요. 15일에 6% 오르고 16일에 6% 빠지는 아주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였어요. 네. 원인이 뭡니까? 아무래도 AI 인프라 사이클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다 주도되고 있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좀 변동성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같이 확대되면서 반도체 업종 비중이 높은 한국 시장도 영향을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AI 투자에 대한 어떤 우려 같은 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 요걸 부채질한 게 뭐 중국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요인들이 있었나요? 네. 작년에도 이제 딥시크 충격이라고 해서 딥시크 모델이 굉장히
저비용으로 투자됐는데도 예. 너무 우수한 성과다. 그러면서 AI 투자가 과연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냐. 그런 의구심을 일으키면서 이제 증시 변동성이 커졌었는데요. 그랬죠. 예. 네, 지금도 이제 중국의 문샷이라는 업체가 이제 키미3를 발표했는데 예. 그게 이제 인공지능 지능 테스트에서 3위를 했더라고요. 얘도 네.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 하나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가 모델이 아니고 굉장히 좀 고가 모델인데 성능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이제 딥시크 모먼트 같은 좀 충격이 있는 상태고요. 또 그 마침 또 제미나이 3.5가 원래 지난주에 발표되기로 했었는데 이제 구글에서 좀 출시를 지연시키면서 빅테크의 AI 투자에 대한 좀 우려가 커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무게중심이 미국보다는 중국으로 쏠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건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미국의 AI 투자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는 것이냐. 너무 과하다. 네, 그런 우려가 있는 와중에 다행히 저희 금요일에는 저희는 휴장이었지만 네. 이제 일본 상해 시장은 다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게 조금 이번 주 초에는 한국 시장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8천에서 9천 사이에 많이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가 7천 아래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위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체력 같은 것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2분기 말 빅테크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빅테크 실적에서 양호한 실적이 확인이 되고 또 AI를 통해서 이제 수익성 개선이 되는 모습 그리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 AI 투자가 유지가 가능하다. 또 앞으로 어떻게 전망한다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 함께 나와야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안정세를 찾을 것 같고요. 한국도 당연히 거기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스닥이라든지 다른 증시들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초에는 썩 좋은 모습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배경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은 역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겠어요. 정부가 예탁금 확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는데 효과는 어떨 걸로 예상하십니까? 우선 3천만 원으로 이제 예탁금을 상향하시고 또 교육도 이수하는 횟수를 늘리시고 그래서 뭔가 매매를 좀 빈번하게 하는 거를 좀 줄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주 매수를 통해서 이제 단주로 빈도를 높게 했던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뭐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긴 한데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실효성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김용범 실장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상장 폐지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상장 폐지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장 폐지는 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겁니까? 수익이 우선 많이 난 상태에서 상장 폐지야 이제 모두 좀 회피할 수 있지만 아직은 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을 확정하는 케이스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규모도 굉장히 크고 이제 좀 단기에 변동성을 키운 건 맞지만 뭐 그 상품 자체가 완전 말도 안 되는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상장 폐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서두른 그런 상품의 도입이 아니었는가 여러 가지 비판의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이번 주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일정 살펴보도록 할까요? 당장은 빅테크 실적 예정된 게 있네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선 22일 미국 시간으로 이제 22일에 이제 구글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 지난주 후반에 제미나이 그 다음 모델 출시를 지연시키면서 증시 급락을 좀 유도했기 때문에 이제 구글의 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클라우드나 기존 AI에서는 수익성은 그래도 좋을 것 같지만 이제 앞으로 제미나이 프로 모델 출시 일정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AI 캐펙스 투자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계속 이어갈 것인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 거기다 우리가 서학 개미들이 관심을 갖는 기업들 테슬라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인텔도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주로 봐야 될까요? 네, 테슬라도 이제 전기차 판매 대수보다 앞으로의 그
휴머노이드 발표가 어떻게 될지. 네, 사실 예. 옵티머스 휴머노이드도 원래는 2분기 말, 3분기 초 정도에 발표 예정이었는데 지금 출시가 지연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연내에는 하지 않을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제 예. 3분기에는 전기차 판매는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아마 이제 그 관점을 좀 다른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네, 인텔은 사실 당장의 실적은 지금 턴어라운드 중이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은 크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향후에 파운드리 쪽의 회복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빅테크가 앞으로 어떤 투자를 가져갈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훈 삼성액티브 자산운용본부장과 함께 지난주 시장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서울을 비롯한 중부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차츰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여 나오실 때 우산을 잘 챙기셔야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충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을 보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수도권과 충청 북부를 지나며 충남 홍성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구름은 차츰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경북 지방의 빗줄기도 거세지겠는데요. 오늘 하루 수도권과 충남에 최고 80mm, 영서와 충북, 경북 중북부에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호남과 경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부산 26.4도, 제주 27.5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서울은 24.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광주와 대구 33도, 서울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실제 체감온도는 이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남북을 오르내리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전국 곳곳에 오락가락 이어지며 강약을 반복할 전망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산림으로 접근을 절대 삼가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